자, 이번 시간에는 공부 방법 Q&A에 대해서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한 5가지 정도. 필기구 및 교재, 그리고 답을 써야 하나. 문제를 다 알고 있다면 합격할 수 있습니까? 기술사 합격이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이미지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 이 정도인데. 첫 번째, 필기구. 자, 필기구 및 교재. 필기구는요, 첫 번째 필기구는 모나미 FX153 1.0.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부드럽게 잘 써져요. 그 제트 스트리밍 우리가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품을 찾다가 제가 요거를 써봤는데 너무 좋아. 이거 가격 요거 1,500원인가요? 인터넷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트 스트림이랑 뭐 가격은 같으니까요. 웬만하면 국산 이용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거 절대 성능 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더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립감은 조금 떨어지는데 이게 나가는 게 제트 스트림보다 훨씬 부드럽게 써져요. 그래서 장시간 사용하는데도 전혀 이렇게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교재. 교재는 좀 써드릴게요. 환경보 건설안전기술사 1, 2, 그리고 기무식 용어 설명, 건축시공기술사나 토목시공기술사나 아무거나 1, 2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웬만하면 근데 토목시공기술사가 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청구 교수의 레미콘 품질 이야기. 자, 이거는 콘크리트와 관련된 문제를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요건 1, 2, 3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건축기술 지침. 1, 2. 다섯 번째, 건축시공 이야기. 1, 2, 3, 4. 자, 이 책을 다 사야 되냐? 아닙니다. 얘만 사세요, 얘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내가 지식적인 욕구가 있으시다는 분들은 이거 사시면 좋아요.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려면 이거는 필수예요. 이거. 면접 준비할 때 요즘 면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면접 어렵기 때문에 면접을 잘 보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말이 술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면접하실 때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것만 가지면 되냐? 그렇죠. 요거랑 뭐가 필요하냐면요. 컴퓨터가 있어야 돼. 컴퓨터가 있든지 아니면 패드. 아이패드 아니면 삼성 패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보는 거 아이패드 맞죠? 아이패드 아니면 삼성 패드인가 맞는 편인지 모르겠는데 갤럭시 패드 이런 걸로 이제 구글 검색이나 네이버 검색을 할 수 있는 컴퓨터, 노트북, 패드, 아이패드 아니면 갤럭시 패드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구글 네이버 검색을 해야 되거든. 이거는요, 한경보 교수의 건설안전기술사는 답안을 작성을 할 때,
자, 이렇게 있으면, 할 때, 쓰라는 거, 요거와 관련돼서는 이 책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서론부, 결론부를 특화를 하기 위해서는 요 구글 검색을 하거나 네이버 검색을 해야 돼요. 인터넷에. 남들이 쓰지 않는 거. 남들은 한경보 교수의 이거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차별화를 하시려면 구글 네이버로 요 서론부와 결론부를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경보 교수와 요거 컴퓨터 요 시스템을 갖추시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이 책들은 요건 필수고 요거는 권장입니다. 권장. 자, 다음 답을 써야 되나? 답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요. 자, 용어를 예를 들겠습니다. 문제에 만약에 액상화 나왔어요. 액상화. 그러면 이제 답 쓰고 1번 개요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22줄이에요. 답안지가. 22줄에 답이 한 줄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거를 내가 막 보여주고 싶어. 정말 막 이제 많이 써서 보여주고 싶은데 요 답을 한 줄을 쓰게 되면 내가 써야 할 줄이 한 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쓸 것도 별로 없고 자신 없어. 그러면 그때는 이걸 한 줄을 답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용어 같은 경우는 준비를 많이 한 사람들은 많이 보여주고 싶으니까 당연히 많이 쓰고 싶겠죠. 그러면 답을 안 쓰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용어는 답을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어에서는 답을 쓰지 않는 게 좋다. 자, 그리고 논술에서 그러면은 답을 써야 되냐? 논술은요, 문제가 2줄짜리가 있고 3줄짜리가 있어요. 자, 문제가 보통은 다 2줄이에요. 거의 대부분 2줄이에요. 그럴 경우는 답을 쓰십시오. 그리고 1번 개요를 맞추세요. 그러면 이 개요는 네 번째 줄에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요를 3줄을 쓰잖아요. 그러면 2번이, 자, 요게 2번이 요게 7번째 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근데 요건 이제 문제가 2줄일 때, 3줄일 경우는 3줄을 쓰게 되면 답을 쓰면은 이 개요 위치가 바뀌게 되죠. 5번째 줄이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요거는 이때는 답을 쓰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1번과 2번은 항상 고정 위치에 두도록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고정 위치에 두도록. 그래서 답을 써야 하나? 3번째 줄은 답을 안 씁니다. 안 쓴다. 답을 쓰는 거는 요 2줄일 경우, 논술에서 2줄일 경우만 답을 쓰고요. 3줄인 경우는 답을 안 쓴다. 자, 요게 그렇고, 자, 3번째로 문제를 다 알고 있다면 합격할 수 있나? 없습니다. 합격하기 어렵다. 건설안전기술사는 어렵다.
근데 산업안전 지도사는 100% 합격이다. 자, 왜 그러냐면 지도사 문제는요. 원인 6개, 대책 8개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건설안전기술사는 어떻게 돼요? 3장에다가 답안을 쓰는데 이거 구획을 이렇게 하죠. 구획을 이렇게 하는데 자, 레이아웃을 이렇게 짰습니다. 짜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이거 썼어요.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답안 작성을 연습하지 않은 사람은 이 레이아웃을 못 짤 뿐더러, 자, 이 레이아웃을 짤 수도 없을 뿐더러 거의 대부분은 그냥 묻는 거를 다 이렇게 많이 써요. 그 묻는 거 많이 쓴다고 점수 절대 안 줍니다. 이렇게 답안 레이아웃을 하고 그 관련된 거를 초반에 들어갈 거, 후반부에 들어갈 거를 적절하게 흐름이 있는 구성을 하셔야 점수를 추가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쓰라고 한 것만 쓰게 되면은 거의 기본점밖에 못 받아요. 내가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그거 그러면 기본점을 받잖아요. 기본점만 받는다는 얘기는 용어는 6점, 논술은 15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6점 다 하면 이제 이게 180점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80점 해가지고 총점이 180점 곱하기 그러니까 3교시니까 720점이 되는데 이것도 그냥 다 모조리 실수 없이 6점을 다 받았다고 했을 때 720점이 나오는 거고 실제로는 그렇게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안전기술사는 합격하기 어렵다. 근데 지금 원체 많이 뽑으니까 이것도 반반이다. 50%.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합격할 때는 절대 불가능했어요. 문제 다 많이 알고 있어도. 왜 그랬냐면 제가 공부할 당시에 그 문제들을 학원에서 그 예상 문제를 뽑아줬는데 거의 뭐 다 나왔어요. 그 예상 문제가. 그래가지고 그 예상 문제들을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답안 작성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그게 점수가 몇 점이 나왔냐면 53점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준비한 문제에서 문제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진짜 모르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 나왔기 때문에 이거 다 합격했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 한 열흘간 그 축하 파티 겸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매일 술 먹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점수가 53점이 나와가지고 제가 시리에 빠졌죠. 그래서 그때 생각에 문제를 다 알고 있어도 합격할 수가 없겠구나. 이게 답안 작성하는 방법이 있구나. 그걸 답안 작성 방법을 알고 작성을 해야지. 자, 거꾸로요. 거꾸로 답안 작성을 알고 있다면, 답안 작성 방법을 알고 있다면 문제를 모르더라도,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출 수가 있죠. 당연히. 답안 작성 방법은 몰라도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성 룰이 있거든. 거기다가 그 관련된 문제에 그 초반부, 후반부 들어갈 거를 모아놨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론 공부에 매달릴 때
이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답안 작성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자, 다음. 기술사 합격이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이유. 자, 여기서 그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착각을 해서. 기술사 합격이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이유는, 제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해드릴게요. 합격하는 사람. 합격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합격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합격하는 사람. 제가 여기 준비를 해놓고, 자, 첫 번째, 학습 방법. 자, 합격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인강하고 수업만 들어요. 합격하는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 서브 노트를 만들고, 스스로 공부를 해요, 스스로. 막 찾아서, 자기가 막 찾아서 준비하려고 하는 거. 이분들은 그냥 남들이 시키는 거, 수업한 거, 이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들을 때는 끄덕끄덕이는데, 이게 내 지식으로 쉽게 와닿지가 않아. 내 지식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내가 직접 스스로 찾아보고 만들어보고 연구를 해야지 스스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업을 진짜 막 대학 강의하듯이 막 해도 자기가 잠깐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걸 놓치게 되면은 따라갈 수가 없어. 수업은 열심히 막 듣지만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이해를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걸 듣다가 못하고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사고방식인데요. 완고하고 유연해. 자, A는 B다. 그러면은 철석같이 믿습니다. 공식이야, 공식. 근데 B가 B이지만 C일 수도 있다. 융통성 있게, 요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변형할 수도 있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발전시킬 수 있겠구나. 딱 그랬는데, 이분들은 딱 여기만 가요. 발전이 안 돼, 발전이. 그래서, 사고방식도 유연하게, 자꾸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대처 방법. 대처 방법은 모른다. 자,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모른다, 쓸 수 없다예요. 모르지만 쓸 수 있다. 마음가짐이 완전히 틀려요. 자, 이게 문제에 시험장 가서 문제가 나오면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하고 쓰려고 그러는데 못 쓰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딱 덮어버려요. 근데 자기 스스로 막 찾아봤던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가 요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요렇게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한번 배치를 쫙 해본 다음에, 오케이. 요렇게 쓰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답안을 채웁니다. 근데 모른다고, 내가 이번 시험에 준비한 게 안 나왔어. 아이씨, 다음에 또 봐야지 뭐. 그리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음에는 내가 준비한 문제 난 무조건 합격이야. 절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 중요한데요. 공부법이 본문 위주로 뭐야 이거? 이론에 치중. 자, 이분들은 서론, 본론, 꾸미기에 치중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좀 너무 이쪽으로 커가지고 일단 여기다가 할게요. 여기다가. 자. 자. 공부 오래 하는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면 물어보는 것만 열심히 공부를 해요. 타워 크레인 붕괴 원인 대책 그러면 타워 크레인이 붕괴하는 원인에 대해서 막 이만큼 쓸 수 있어. 진짜 쫙 3페이지, 4페이지 쓰라고 하면 4페이지 쓸 수 있을 만큼 그만큼을 공부를 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렇게 쓴다고 점수를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꾸며야 답안을 이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내가 저걸 모르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걸 내가 공부를 해야 돼. 그래갖고 엄청나게 파고듭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그래서 타워 크레인 뿐만이 아니고 이제 댐 그거에 너무 쓸데없는 것까지 지나치게 많이 공부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나름의 서브노트를 만들어요. 서브노트 만든 게 보면은 그분들이 또 굉장히 성실해. 성실해가지고 진짜 이만큼씩 뭐 박스로 그 A4 용지 그 박스 있잖아요. 그 박스로 몇 박스를 이렇게 막 만들어 놔요. 근데 그게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쓰레기. 그래서 그분들이 이론 강의에 그분들은 또 이론 강의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왜 내가 그걸 모르는 건데 그걸 왜 강의를 안 해줘요? 쉽게 알려주려면 그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다 나와요. 거기서 여기 채울 수 있는 만큼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거의 그 박사 수준으로 알려고 하시니까 그게 어렵고 힘들고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채워 넣는 정도로만 공부를 하십시오. 채워 넣는 정도. 그렇게 하면은 빨리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에 너무 집중을 하고 합격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죠.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는 거. 요거는 최소로 합니다. 최소로 하고 여기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하면 내 답안을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아름답게 꾸민다는 거죠. 그래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에 뜨끔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정말.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 이분들 서브노트 만든 거 많으시죠? 한번 갖고 와보세요. 그러면 이만큼씩 갖고 와요, 진짜. 그래갖고 몇 번 보다 보면은 다 이런 거예요, 이거. 공부는 정말 열심히 했어. 근데 저렇게 많이 해오면은 쓸 데가 없다. 안 된다. 이제 고치시고요. 자, 마지막 5번째는 희망. 희망이 되겠나? 되겠구나.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이렇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 야, 내가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을 하겠나? 되겠나? 와,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시간은 아깝고, 한다고 합격할 보장도 없고, 와,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자,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해보면, 합격하는 사람들은 감이 와요. 와, 되겠구나. 합격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사람과 합격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바보짓이죠. 자, 맨날 이 점수로 55점, 56점 그렇게 맞아. 근데 계속 이렇게 해. 그러면 그 다음 점수는 몇 점이에요? 55, 56이죠. 그 다음 회차 점수는 몇 점이에요? 55, 56. 힘만 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바꿔야지 하면서 그래도 똑같이 해. 절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미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잘못 눌렀네. 자, 이미지화. 자, 이미지화는 뭐냐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미지. 자, 영상이죠, 영상. 영상을 스토리를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에이, 영어가 왜 안 돼? 자, STORY.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영어가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스토리를 이제 알파벳 쓰는 것도 힘드네요, 이제. 어쨌든. 자, 이미지를 스토리화 하는 건데요. 뭘 설명을 하려면 그것을 이제 글자로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른 것으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암기를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뭘 할 때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하면은 집안 조사.
저 집안을 조사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딱 이렇게, 집안이 어쩌고 저쩌고 뭐 저쩌고 뭐 이러는데, 그냥 집안 조사는 그냥 집안을 이렇게 있으면 이 집안의 특성을 조사를 하는 게 집안 조사죠. 그래서 이 지층이 어떻게 생겨먹었고, 여기에 상부 구조물이 들어섰을 경우에 상부 구조물을 신축을 했을 경우에 뭐 침하가 되는지, 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집안 조사예요. 그러면 이거를 시각화하면 돼요. 이미지를 그려놓으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냥 책에 있는 글자를 텍스트를 암기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 집안 조사랑 이제 몇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게 땅을 일단 그려요. 땅을 그려놓고 건물을 이렇게 하나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얘 건물을 이렇게 올렸을 때, 신축을 했을 때 얘가 안전하게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이 집안이 받쳐줄 수 있는가를 조사하는 게 집안조사다. 근데 자, 이렇게 생겨먹은 땅이 있습니다. 자, 이 땅에다가 집안조사를 하려면 처음에 보링을 해야 되죠. 보링. 구멍을 5개를, 보통 5개 정도를 뚫어요. 그래갖고, 자, 여기를 이제 보링홀 1번, 보링홀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번호를 줘요. 자, 보링 뚫을 때 뭘로 뚫으냐면, 자, 이렇게 생긴 보링기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땅에다가 구멍을 뻥 뚫습니다. 뻥 뚫으면서 얘랑 구멍만 뚫으면은 좀 아까우니까 얘 뚫을 때 SPT라고 표준 간입 시험을 해요. 이게 이제 50cm마다 아니면 1m마다 땅을 파면서 거기 지지력을 측정하는 표준 간입 시험을 해요. 자, 이거를 여기다가 63.5kg의 추를 달아가지고 차를 달아서 이 지지력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구멍을 뚫으면서 지지력까지 이제 같이 측정을 하죠. 그렇게 되고 이제 나와서 그걸 나오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가 토질 주상도예요. 자, 이 보링 1번에 자, 여기에 지지력이 땅의 구성이 어떻게 생겼고 보링을 했으니까 지층의 구성을 알게 되고 여기에 그 굴착 깊이마다 여기에 그 걸리는 표준 간입 시험은 뭐 30에 아니 5에 30 30에 30 뭐 50에 3 아니 뭐예요? 잊어먹었네. 하여튼 이런 그 강도가 나오죠. 30에 5에 30 5번 때려서 30cm 들어간 거고 그죠? 50번 때려서 3cm 50번 때려서 30cm 관입을 시키는 거니까 20cm. 요게 연암, 요게 경암, 풍화토 뭐 이런 식으로 그 주상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상도를 가지고 뭘 하냐면 흙막이 설계를 해요. 흙막이와 기초 설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땅을 파보지는 않았는데 요 토질 시험을 통해서 집안 조사를 통해서 이 강도를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막이 설계를 하고 기초 설계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톱하기를 이렇게 해요. 톱하기를. 흙막이 하고 톱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톱하기에다가 평판 제하 시험을 해요. 이제 평판을 누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는 설계 진해력이에요. 자, 요거 평판 제하 시험을 하면 실제 진해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설계 진해력과 실제 진해력을 이제 평판 제하 시험을 확인을 했잖아. 그래갖고 확인을 해서 설계 진해력이 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실제 진해력이 훨씬 커. 이게 작아. 설계 진해력이 너무 작아. 이렇게 작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초를 키우든가 아니면은 파일을 박아야지. 보강을 해야지. 그래야 건물이 안전하게 자립해서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집안조사 내용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이제 보강까지 가는 거. 이게 스토리를 이렇게 입혀야 돼요. 요거를 이미지로 이제 그림을 이런 식으로 본인이 그려야 돼. 그려서 이거를 설명을 하면 돼요. 순서대로 이렇게. 요거를 면접 시험 때 가서 면접 시험 할 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돼요. 답안 작성도. 근데 그냥 책에 있는 거 집안조사는 그 실내 시험과 실외 시험이 있고요. 표준관이 시험부터 몇 있습니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점수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야 되고요. 자, 하나를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 보건, 조정자. 자, 요걸로 해볼게요. 자, 안전보건 조정자는요, 공사 현장에 한 현장에 한 회사만, 한 회사가 원청이 관리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두 개 건축하고 건축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건축공사에 별도로 발주한 전기공사, 그리고 아니면 정보통신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조장자를 둬서 혼재한 작업의 그 질서를 유지하게끔 하는 게 안전보건조정자예요. 질서 유지하는 자. 원래 한 건축에도 그 공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그냥 그 여러 공종들을 총괄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 건축 외에 통제가 안 되는 다른 공종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한 현장에서 와버리면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돼요. 50억 이상인 경우는. 자,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요렇게 나오겠죠. 한 현장에, 그죠? 50억 이상 현장에 건축공사가 이렇게 있고,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건축, 전기, 정보통신 공사인 경우에 요게 안전보건조정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짱냥 빼가지고 그냥 안전보건 조종자 해가지고 옆에다가 혼재된 현장의 그 안전 질서 유지. 자, 이게 이미지화를 한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를 그릴 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그림을 많이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차별화된 나만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하기도 굉장히 쉽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안전보건 조종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지정과 선임이 있어요. 그 안전보건 조종자의 법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지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임을 해야 돼. 그러면 지정과 선임자는 누구냐면 공사 감독자, 그 다음에 책임 감리. 이 사람들은 지정이고요. 선임은 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경력 3년 이상. 경력 3년 이상. 그리고 산업안전 지도사. 그리고 건설안전기술사. 그리고 건축기사 5년 이상. 건축산업기사 7년 이상의 인자는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은 뭐고 선임이 뭐냐? 여기서 이게 이제 또 나와야 되죠. 지정은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관리 감독자, 화재 감시자 등 현장에다가 지정해서 지정서를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지정서를 작성을 해서 현장에 보관하면 그게 지정이에요. 이 사람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이 관리 감독자입니다. 하는 거를 지정을 해서 갖다 놓는 게 지정서예요. 그럼 선임은 뭐냐? 선임은 노동부에다가 이 사람이 안전관리자예요. 이 사람이 안전보건 조종자예요. 해가지고 이 자격이 되는 사람을 노동부에다 신고하는 게 선임이에요. 그래서 지정과 선임이 이거 가지고 현장에서 과태료를 많이 받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그냥 이게 이제 안전보건 조종자 하라 그러면 발주처 감독이나 감리가 야, 그게 니네 현장에서 해. 우리한테 귀찮게 뭐 그런 것까지 시키고 그러냐. 응? 니들 일이니까 니들 공사 현장에서 하나 해가지고 그냥 해. 그래가지고 지정서를 자기네들이 모르고 그냥 작성해서 이렇게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노동부에다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선임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안전보건 조종자 미배치해서 과태료를 맞는 겁니다. 자, 요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안전보건 조종자 이제 물어보면, 면접시험 가서 물어보면 그냥 안전보건 조종자는 뭐 이건데 이 내용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잘 모르니까. 그 책에 있는 내용만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 해가지고 뭐 본인만의 이제 그 할 얘기를 해야죠.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지정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래서 과태료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까지 스토리를 이렇게 입혀야 돼요. 그래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죠. 안 그러면은 남들과 똑같은 그냥 전형적인 답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점수를 못 받아요. 이게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미지화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이제 그 공부 방법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뭐 우리 홈페이지 강남토목건축학원의 홈페이지에 그 Q&A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밴드 아니면 저한테 그 개인적으로 뭐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전화 중일 주시면 제가 잘 적어놨다가 나중에 그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